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안병원 종양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천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암 환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신다라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을 이용해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하신다든지 맛있는 걸 드신다든지 사람들과 재미난 대화를 하신다든지 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좋은 방법들인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암 환자분들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또 잠깐 같이 마음챙김 명상을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관리라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상 잘 사용하는 말이지만 사실 스트레스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좀 어렵죠. 그냥 뭔가 나쁜 거, 그냥 화나는 거, 또는 속상한 거,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정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사건과 반응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스트레스 사건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외부 또는 내부에서 오는 변화, 자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평소와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긴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외부에서 오는 일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의 변화,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극도 스트레스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나쁜 것을 생각할 텐데 긍정적인 사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역시 변화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또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런 스트레스 사건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서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들었다.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봤을 때 나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건 이제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서 감정적으로는 두려워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생리적인 변화, 몸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땀이 나거나 근육이 긴장되거나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 반응인 것이죠. 근데 스트레스 반응의 특징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은 바깥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어떤 사건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 반응은 개인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 주관적이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최적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최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암 환우분들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지게 되고 예를 들면 몇 시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가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황은 행복하지 않아요.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내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과잉 자극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지치게 되고 몸과 마음이 소진되어서 포기하게 되고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라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긍정적으로 잘 지내고 또 자신감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치료를 해 나가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스트레스가 낮아서 걱정이신 분들은 잘 없을 것 같고, 과잉된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암 치료에는 이제 상당히 긴 여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암 치료 여정은 물론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초반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죠. 뭐 수술을 받거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그 치료를 해나가면서 경과가 좋더라도 초반에 3개월 간격으로는 계속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2년 동안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그 이후에 3년간은 6개월 간격으로 CT나 추가 검사를 하게 되죠. 이제 5년 정도를 계속 경과를 봤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재발의 소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완치 판정이 됩니다. 그 뒤로는 일반적으로 하는 검진 스케줄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이 치료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계속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원하는 이 완치라는 곳까지 가게 되더라도 이 정기검진을 앞두거나 할 때 혹시 다시 나빠지진 않았을까? 재발되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몇 가지 이제 요인을 좀 보면요.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치료 경과의 불확실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는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선생님께서 하자는 치료를 다 잘 따라가고 있어도 결국 이게 약이 잘 듣거나 치료가 잘 듣거나 그래서 좋아질지 아니면 나빠질지 이게 확실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잘 치료가 되었어도 다시 어딘가에 숨어있던 병이 커지진 않을까? 전이가 되진 않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을 계속 안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재발의 위험성이 낮은 암에서도 또 치료가 아주 잘 되어서 경과가 좋은 경우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이나 보호자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치료 과정이 혼자서만 다 해결해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요. 기능이 저하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내가 일을 잘해왔는데 병 때문에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의 직업적인 기능이 손상되었구나 라는 생각,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에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평소처럼 많이 만나지 못하게 되고, 또는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서 평소엔 집안일을 내가 잘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손대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는 그런 기능 저하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체 외모의 변형도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어떤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내 몸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할 테고, 항암 치료로 인해서 탈모가 오거나 손톱이나 발톱에 변형이 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치료에 의한 부작용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게 치료가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치료에 의한 부작용으로 나는 더 괴로워지는 걸까? 이런 이제 걱정,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수 있겠고, 때로는 암성 통증이 심해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외에도 암과 관련되지 않은 주변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최적의 스트레스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를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분들은 방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수준의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암 환자의 심리적인 고통을 디스트레스라고 통칭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디스트레스를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국립통합암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이 디스트레스라는 명칭을 제시하면서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병원 가면 무조건 재는 거, 호흡, 맥박, 체온, 혈압 이 네 가지가 이제 기본인데 암 환자에서는 통증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잘 체크해야 된다. 그 다음 6번째로 이 디스트레스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디스트레스는 다음처럼 온도계로 측정을 하거든요. 괴로움이 전혀 없는, 심리적인 괴로움이 전혀 없는 경우를 0점, 극심하게 디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를 10점이라고 해서 지난 7일 동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체크하고 계속 확인하고 계속 높아지거나 높은 점수가 지속될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환우분들께서도 한번 본인이 지금 몇 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과할 때 단지 그것이 심리적으로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서 이 문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는 실제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결국 뇌에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인식된 것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 또는 면역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반응으로서 자율신경계의 변화는 어떤 게 있는가? 교감신경계에서 활성화되면서 맥박이 증가되고 심박출량이 증가되고 복부동맥이 수축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요. 동공은 확대되고 근육은 긴장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자율신경계에 변화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에 서로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내분비 면역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물질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하나가 면역세포를 억압시키고 손상을 시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괴로운 일을 겪고 나면 한 번씩 아프신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장염에 걸린다든지 이처럼 스트레스 반응으로서 이 면역계에 변화가 생기고 이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든 아니면 특히 또 요즘에는 암 치료에 있어서 면역 기능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치료 경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 결과가 이제 기사로 난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디스트레스 온도계를 가지고 디스트레스 수준을 구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대장암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에 디스트레스가 아주 높은 분들과 낮은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암의 재발이나 사망 위험이 낮은 그룹에 비해서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단순히 디스트레스 수준이 재발을 결정한다 또는 사망을 결정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실제로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암 환자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요.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마음챙김이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마음챙김 또는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음챙김,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합니다. 이 마음챙김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능한 한 판단하지 않고 현재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그대로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알아차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은 존 카바진이라는 분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은 명상에 이제 좀 심취를 해서 명상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명상에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환자분들께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내리면서 그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명상을 실제로 환자분들께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된다. 불안이나 우울도 줄어들더라. 때로는 통증에도 효과가 있더라.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많은 곳에서 이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불교적인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마음챙김 명상에는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나 색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상하는 방법 일부를 가지고 와서 치료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무슨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챙김이 갑자기 생기고 뜬금없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꽤 오랫동안 지금까지 연구가 되고 있고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여러 좋은 기관들에서 종합병원이나 이런 대학병원 기관에서 마음챙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마음챙김이 또는 명상이 건강을 더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여기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는데 도서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마음챙김 쳐보시면 마음챙김 관련된 서적도 이미 아주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마음챙김 명상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마음챙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대체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뭘 한다는 것이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이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해볼 거고요. 호흡 명상은 그 여러 가지 마음챙김 명상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현재라는 것을 뭘로 둘 것이냐, 수단을 뭘로 둘 것이냐. 여기서 호흡을 이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호흡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호흡은 누구나 현재 지속하고 있는 행위인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기 위한, 현재에 머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신체의 변화에 집중을 하는 것, 또 숨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 느낌을 느껴보고 또 상상해 보면서 거기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이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변화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코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셔도 좋고요.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쉴 때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면 가슴에서의 느껴지는 감각의 변화에 집중하셔도 좋고요. 근데 나는 호흡을 잘
인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복식 호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배에다가 한번 지금 손을 올려보시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 나오게, 그리고 숨을 후 내쉴 때 배가 쏙 들어가게, 이 연습을 한번 지금 몇 번 해보시면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는구나, 배가 나오는 느낌, 후 숨을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배가 쏙 들어가는 느낌, 여기에 집중을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이 느낌, 몸에서의 감각에 잘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정하셔서 거기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호흡 명상을 하실 때 마음이 방황할 수 있어요. 호흡에 집중해야지 라고 의도를 가지고 집중하다가도 마음은 다른 데로 떠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여기가 있구나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일단 지금 시작을 해볼 텐데 시작에 앞서서 먼저 편안한 곳에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면 앉아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의자에 앉으셨다면 편안하게 앉으실 때 등을 기대지 마시고 등은 꼿꼿하게 세워보시고요. 혹시 어깨나 이런 데에 내가 힘을 주고 있진 않은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좀 편안하게 풀어 보시고, 다리는 의자에 앉으셨다면 이렇게 꼬거나 교차시키지 않으시고 다리는 양쪽 발을 다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편안한 자세를 취하셨다면 부드럽게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면서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신체 감각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복식 호흡을 하신다면 아랫배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그 느낌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약간 늘어나고, 숨을 내쉴 때는 배가 부드럽게 줄어드는 그 감각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서 코끝의 감각을 느끼시는 분들은 코끝에서 숨이 들어가고 또 다시 코끝으로 숨이 나가는 그 감각이 어떤지 그것에 한번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가능한 숨을 들이쉬는 전체 과정과 숨을 내쉬는 전체 과정, 그리고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에 잠깐 멈추는 순간, 또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쉬는 사이에 호흡이 잠깐 멈추는 순간, 그 순간순간에 나의 몸의 감각 변화를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숨을 빠르게 한다거나 더 천천히 해야 되거나 더 깊게 쉬어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러 통제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편안히 숨 쉬는 대로
호흡을 그대로 둡니다. 평소와 같은 호흡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때 느껴지는 내 몸에서의 변화, 감각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배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 코끝에서 숨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감각, 또는 가슴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나의 몸에서의 변화에 집중해 봅니다. 조만간 여러분의 마음은 호흡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이나 계획 같은 것들로 떠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 괜찮습니다.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실수했다거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호흡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다시 부드럽게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그 호흡의 감각으로 집중을 되돌리면 됩니다.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느낌에 집중해보고 그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상상해보아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보고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에 집중해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마음이 계속해서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거나 이따가 내가 해야 될 일들로 이어지거나 어떤 걱정거리가 떠오르거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집중이 호흡에 있지 않고 이러한 다른 생각이나 걱정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이 여기가 있었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다시 현재 여기로 지금 하고 있는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음이 돌아다니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만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디로 내 마음이 돌아다녔는지를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현재 내가 지금 쉬고 있는 호흡으로 현재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때 느껴지는 나의 몸의 변화, 감각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언제든 마음이 떠돌아다닐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네, 부드럽게 눈을 뜨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같이 호흡 명상을 간단히 경험을 해보았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어떠셨는지 내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잘 되셨는지, 혹시 그 과정 중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 있으셨는지, 집중하던 중에 다른 생각을 떠올리셨는지, 생각이 아니라 또는 다른 신체 감각에 신경을 쓰셨는지, 아니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진 않았는지, 감정이 떠올렸다면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차리셨는지,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떠돌아다니는지를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을 해보셨는지 어떠셨나요? 결국 집중하면서 생각이나 신체 감각이나 어떤 감정으로 마음은 떠돌아다녔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랬구나 알아차렸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현재 호흡으로 되돌아오셨는지요? 어떻게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해야만 돼 라는 규칙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경험, 그 과정 중에 떠돌아다니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다시 현재로 머무르게 되는 그 경험을 단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이 마음챙김 명상의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현재 순간에 집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이 현재 순간에 집중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호흡에 집중을 지금은 해본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떠오르거나 하면서 마음이 떠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나 호흡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딴 생각을 했을까? 집중을 잘 못했네. 나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걸까? 왜 나는 항상 이런 걸 잘 못하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판단하는 생각이에요. 가능하면 그냥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판단하는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아요. 나 왜 이거 잘 못하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내가 또 이런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됐구나 라는 것도 알아차리면 됩니다. 결국 마음이 떠돌아다니고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죠.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호흡으로 돌아와서 또 호흡에 집중을 유지하다 보면 또 마음은 떠돌아다니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다시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쳇바퀴 돌듯한 과정을 대체 왜 해야 하는 것이냐? 분명한 건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지 떠돌아다니는 마음 속에만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스트레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내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챙김 명상을 한다면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떠돌아다니는 마음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나옵니다. 물론 다시 이쪽으로 가게 돼요. 하지만 떨어져 나오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더 수월해질 테고 떠돌아다니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덜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 그럼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역시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인데요. 다만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과거로 가 있거나 또는 미래로 가 있거나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마음이 의외로 현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 보면 미래로 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아직 치료를 다 받지 않았는데 치료 경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을 계속 떠올리고 미래로 마음이 계속 가 있게 되면 불안해지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져서 공포스러워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과거로 계속 가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내가 내 몸을 좀 더 잘 챙겼더라면 병이 찾아오지 않지 않았을까?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했구나. 또는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나.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 죄책감,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뭔가 안 좋은 일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서 가능한 한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과거로 가 있거나 미래로 가 있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기가 쉬워진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마음, 이 마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이라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사람은 이렇게 어린아이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다 신기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지내거든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를 미리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미 어른이 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습관적으로 좋고 나쁨을 자꾸 가리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계속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반잔의 물을 보셨을 때 많은 경우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컵에 물이 반잔이 있는 것 이거는 반밖에 반이나 이렇게 무슨 해석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컵에 물이 반이 차 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우리 마음은 계속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려고 하고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좋은 판단, 선택을 내려야 되겠지만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습관적으로 계속 판단하려는 마음이 스트레스를 낳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습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보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려고 하다 보면 평소에 하던 생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이어나가거나 해석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제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마음챙김 명상이 조절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나? 자동적으로 생각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동사고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평소에 하던 습관적인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생각에 대한 것인데 행동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하기 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먹어야 돼서 식사하실 때 내가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른 채 지나고 나니까 밥을 다 먹었어요. 이런 경우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익숙한 길을 걸어서 집에 왔는데 익숙한 길이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길을 통해서 걸어왔는지 스스로 모른 채 갑자기 집에 도착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길이 생기면 생각의 길이 생기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생각의 길을 따라서 생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 채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생각이 저절로 진행이 되고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이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우울해져요. 근데 그럴 때 막 우울감이 느껴지는데 왜 우울감이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자동적으로 생각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동사고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마음챙김 명상을 같이 해보시면서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려보자.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자 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가능한 한 현재에 머무르면서 과거 또는 미래로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경계할 수 있고 거기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판단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습관적으로 계속 판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마음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대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마음챙김 명상을 하셨다고 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다만 이 명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다라면 조금씩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 긍정적인 경험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음챙김 명상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각 잡고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라면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따뜻해지면서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꽃이 어떻게 피는지 이런 주변에서의 변화, 현재 일어나는 변화에 또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꾸 이런저런 판단을 마음속으로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알아차리고 가능한 한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려는 의도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내 몸에서 느껴지는 신체 감각이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알아차려 보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해 나가신다면 암으로부터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